영편도 지금 피해 상황 지금 촬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인명 피해 상황 파악차 지금 이동 중입니다. (11) 년 전 어느 날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6.25 이후에 이 남북이 어마어마한 전투를 치르게 됩니다. 평화롭고도 혼란스러운 연평도 2010년 11월 23일 포탄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2010년 11월 23일) 아, 이거 뉴스에서 진짜 봤어요. 그래서 저거 포탑 떨어지는데 지금 촬영하고 있었어요? 영편도 지금 피해 상황 지금 촬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15시 50분 상황. 지금 아직까지 지금 산에서 불이 나고 있으며 지금 전체가 다 연기로 뿌옇게 지금 쌓여 있습니다. 지금 인명 피해 상황 파악차 지금 이동 중입니다. 그 집이 그냥 불이 팍 나는 거예요. 우리 옆에 불이. 그래서 우리가 뛰어나가서 엎드렸는데 엎드린 상태에서도 막 그냥 막 지나가는 거예요. 막 여기서 빵 저기서 빵 그냥 불이 펑펑 막 나는 거예요. 지금 뭐 상황 뭐 난리지요. 뭐 불난 집은 지금 불도 못 끄고 있대. 말이 그렇지. 얼마나 놀래기. 예, 이거는 와, 저 떴는데. 와, 이 전쟁이. 그냥 집이 그냥 아예. 명백하게 전투 상황이라 부르고 있지만 당시 이제 뭐 도발이라고 이제 부르기도 했었고. 근데 명백하게 전투죠. 좀 전쟁 상황인 거예요. 그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이 군사 분계선에서 이제 상호 포격도 있었지만 이때는 정말 깜짝 놀란 것이 뭐냐면 민가의 폭탄이 떨어지고 있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거야. 이건 정말 드디어 전쟁이구나. 많이 놀랐었죠 그때요. 그래요. 근데 이게 연평도 이 포격전 관련해서는 그동안에 있었던 어떤 이런 트러블과는 좀 달라요. 차원이 다르죠. 네. 예, 전면전이죠, 거의. 그렇죠. 이게 뭐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선전포고만 없었다 뿐이지 전쟁과 마찬가지죠. 해군은 이제 함정을 좀 보내고 서해 오도 쪽으로 공군도 이제 전투기 같은 걸 띄워갖고 전군에 이제 비상이 걸렸었죠. 그동안에 우리가 이만갑에서 그 다룬 것들을 보면은 주로 이제 몰래 침투하는 뭐 무장공비 이런 거 관련돼서 많이 다뤘는데. 게릴라전 같이. 예. 이 연평도 포격전은 상황이 다른 것이죠. 몰래 오는 것이 아니라 비겁하게 선전포고도 없이 휴전하고 나서 한 60년 만에 포탄을 이제 우리 땅에다 날려보냈는데 그것도 심지어 이제 민간인들이 살고 있는 지역에다가 포탄을 이렇게 날려버렸단 말이죠. 예. 전쟁 선포나 마찬가지죠. 저는 아직도 이 연평도 영상을 보면 심장이 뛰고 손이 좀 떨립니다. 제가 기자 생활을 첫 시작할 때 제 첫 취재가 연평도 현장 취재였어요. 아직도 그때 상황이 정말로 선명하게 기억나는 처음에 일보가 딱 왔어요, 저희들한테. 연평도에 오발 사고가 났다. 일보. 좀 있다가 띠딕 하더니 그런데 주민들이 대피한다. 띠딕 우리 오발 사고가 아닌 것 같다. 아니다. 띠딕 북한이 포를 쐈다. 띠딕
전쟁이 시작됐다. 이게 짧은 시간 안에 아직도 소름이 돋는데 얼마나 떨려요, 이게. 처음에는 오발 사고인 줄 알았는데 주민들이 대피하고 심상치 않은 거예요. 나중에는 곳곳에서 불길이 치솟았는데 이게 북한이 쐈다는 거예요. 배가 없었어요. 연평 들어간 배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때 민간인들을 실어서 대피시키느라 모든 어선이 동원됐고 저희들이 역으로 들어간 거예요. 남들은 다 나오는데 역으로 들어가는 어선을 구해서 들어갔어요, 저희. 그래요. 그때 상황의 첫 상황에 대해서는 저는 아직도 지금도 손이 떨립니다. 저는 너무 충격이었던 게 제가 이제 친구한테 전화해서 물어봤어요. 근데 그 친구는 이제 10년도에 거기 북한에 있었으니까 그때 이 연평도 터졌을 때 어땠냐 분위기가 라고 물어봤더니 완전 엄청 분노해 있었대요. 모든 그 인민들이. 왜냐면 남한 도발이라고 이제 북한 측에서는 이제 그걸 낸 거예요, 뉴스를. 적들의 포대에 대한 무자비한 영중 타격으로 징보를 가했습니다. 적들의 해안포 기지가 완전히 불바다에 잠겼습니다. 대뢰들이 우리 측 지역으로부터 불과 10여 킬로미터밖에 안 되는 이 지역을 골라 불장난을 올려놓은 목적은 불법무법의 북방 한계선을 어떻게 하나 기정사실화하려는 데 있었습니다. 이때 평양에 있었죠? 아니요, 저 이때 중국에 있었습니다. 유학생 신분이었고요. 탈북 전이죠. 그럼 이 뉴스를 알았겠네, 제대로. 실시간으로 그 뉴스를 보고 있었고요. 이제 이게 2시 반쯤에 이 사건이 터졌잖아요. 그리고 한 오후 4시쯤에 대사관에서 이제 긴급 요청이 와가지고 이 시간부로 그 어떤 한국인과 일제 접촉을 금하라. 왜 그런 거죠? 라고 하니까 혹시 모를 보복 사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네, 이제 그걸 피하라라고 했었어요. 뭔가 잘못했다는 건 안 하고 인지한 거죠. 아니 이 사실 어마무시한 이 북한의 도발이잖아요. 네. 이거는 사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굉장히 많이 좀 예를 주시했을 것 같은데요. 아마 단일 사건으로는 이렇게 전 세계 언론이 동시에 긴급 속보를 때린 것은 이게 유일할 거예요, 아마. North Korea's artillery attack against a South Korean island. The deadly South attack. Korean military officials have begun letting cameras. It's the most serious military confrontation between North and South Korea in decades. 외신들의 반응이 그 포커스가 이거였어요. 정전협정이 드디어 무너졌다. 정전협정 1953년 7월 27일 날 체결된 정전협정은 말 그대로 모든 남북이 이 군사 무력적인 행동을 중단하자 이거였지 않았습니까? 포를 쐈잖아요. 특히 민간인 거주 지역에. 그러면 이 추루스라고 하는 이 정전이 무너진 거예요. 특히 이제 영국 같은 경우도 그 캐머런 당시 총리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 도발을 절대로 용납할 수가 없다. 이것은 영국과 유럽연합 모든 회원국들이 이제 강력하게 규탄한다. 특히 내가 내일 영국 의회에 나가가지고 그 영국 의원들에게 다시 북한에 대한 규탄 이 입장을 내가 밝힐 것이다. 라고 얘기했고 이제 오바마 행정부 같은 경우에도 약간 그 격분의 반응을 냈어요. 특히 이제 중국이 뭐 하냐? 빨리 중국이 중재를 해라. 중국 같은 경우에도 이건 북한이 해도 너무했다고 느꼈는지 모르겠지만 관영 신화통신이 바로 긴급 그 성명을 냈습니다. 뭐라고 냈냐면 당사자의 아주 냉정한 자제를 요구한다. 그 중국이 냈던 반응 있잖아요. 당사자들 간의 냉정한 자세가 요구된다. 이게 얼핏 듣기에는 중국 뭐야? 여기서도 북한 편 드네? 라고 생각되잖아요. 왜냐면 당사자들 간의 냉정한 자세, 어정쩡한 입장이잖아요. 근데 이거는 중국이 지금까지 내왔던 북한의 도발의 논평들의 수준을 비교해보면 이건 중국이 제가 번역을 해드릴게요. 한국 정부와 미국을 향해서 제발 이번 한 번만 북한 봐줘. 제발 북한 직접적으로 때리지 마. 제발 전쟁하지 말아줘. 한 번만 우리 입장 생각해줘. 라고 사실은 우리 정부에게 거의 간청하는 정도의 외교적 메시지예요. 그러니까 중국도 북한이 이렇게 막 나가는 거에 대해서는 중국이 보호해줄 의사가 없었던 거죠. 그럼요. 이 당시 중국은 이제 막 경제적으로 막 올라가고 있을 때라서 북한 편을 들기도 어려운 시기였어요. 근데 전 세계 모든 이 정부와 외신 가운데서 가장 격렬한 반응을 낸 것이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이다. 미국이 아니라 이스라엘. 거의 미사일 공격에 굉장히 민감한 국가거든요. 민감하죠. 하마스와 헤즈볼라에서. 그래서 이스라엘 정부에서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정말 과격하게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과 같은 미친 체제를 제재하고 쓰러뜨려야 할 필요성을 느낀다. 즉 북한을 지워버리자 이런 단어까지 했습니다. 그전에도 여러 가지 도발이 있었는데 상당히 충격적이었던 것은 뭐냐면은
이게 우리가 미디어가 발달해 있었잖아요. 우리가 그다음에 아까 우리가 본 장면이 뭐냐면 아마 CCTV 이런 데 잡혔던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보통 우리는 다 끝난 다음에 포 떨어진 자국 이것만 봤잖아요. 그게 아니라 지금 현장에서 사람들 도망가고 하는데 옆에서 터지는 장면들을 보고 그걸 거의 실시간으로 모든 국민들이 봤기 때문에 과거와 완전히 차원이 다른 상황이에요. 맞아요. 자, 지금 보시는 것과 같이 연평도가 불바다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연평도는 그 산지와 그 초지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불씨가 조금이라도 튀면 바로 산불로 번지는데 특히 정말 그 북한이 해서는 안 될 일을 저지른 것이 뭐냐면 포를 쐈는데 그 포 가운데서 소위탄 포가 있었어요. 소위탄은 말 그대로 이제 불을 지르는 포거든요. 그렇습니다. 지금 불을 놔라 이거예요, 지금요. 소위탄을 쐈어요. 소위탄을 쐈어요. 소위탄을. 그리고 뭐 군 관련 시설에 떨어졌다. 이거는 뭐 이 군과 군 사이의 교전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민간인 거주 지역에 떨어졌잖아요. 맞아요. 물론 뭐 그때 포탄 포격을 받았던 뭐 마트나 은행 같은 것이 예전에는 군 시설이었다라는 얘기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민간인들이 거주하고 민간인들이 생활하는 공간이지 않습니까? 지금 보시는 것 같이 주민들이 거주하는 건물 134채가 파손됐어요. 뭐 마트, 은행, 심지어 면사무소, 건물 주차장 아까 CCTV 보시잖아요. 그게 면사무소였어요. 이게 뭐예요? 나 이 사진을 처음 보는데. 이게 지금 우리나라 영토란 얘기야. 우리 연평도예요, 민간. 아니 옆에는 지금 뭐 주민들 사는 데 갖고 유리창이 다 깨져 있고요. 차량이 자동차가 뒤집힌 거야, 자동차. 썰이 났어요. 악살이 났네, 악살이 났네. 범퍼가 뜯어나갔잖아. 날라간 거지. 날라가서 범퍼가 떨어진 거지. 뜯어나갔잖아, 번호판 달리. 아니 아까 그 면사무소인가 거기는 그 어떤 사람은 바로 옆에서 터졌어요. 5m 옆에서 터졌어요, 진짜. 그러니까 마트나 은행 같은 생활 편의 시설, 우리가 그냥 평소에 생활 환경에서 굉장히 쉽게 보는 그 시간을 보내는 이런 곳들이 다 지금 날아간 거고요. 수전 60년. 그러니까. 이게 전쟁 실제 본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전쟁 영화를 보면 봤지. 근데 이런 상황에 연평도 주민들은 이 상황을 겪으면서도 이게 진짜 실제 상황인지 사실을 받아들이기가 굉장히 어려웠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제가 있던 나라에 그 한인회가 있었는데 아, 동남아예요? 예. 근데 이제 거기 이제 한인에서 조금 이렇게 이제 북한에 대해서 되게 안 좋게 보시는 분들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분들이 항상 저희 식당에다 프랜카드를 갖다 거셨어요. 네. 당신이 먹은 그 냉면 한 그릇이 네. 연평도에 포탄이 돼서 날아온다고. 맞아요. 예, 그렇게 걸고 가셨거든요. 그때는 저희가 되게 분했었어요. 저분들이 왜 저러냐고. 근데 지금 이 사진을 보니까 네. 얼마든지 그럴 수 있는, 그렇게 분할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때 정부에서 최초로 제대로 그거를 발표를 했어요. 동남아나 이런 데 가서 북한 식당 가지 말라고. 그랬을 때 이렇게 간다라는 게 내려오기도 했죠. 자, 김준 기자님. 아무튼 민간 피해가 너무 컸네요. 제가 직접 그때 11년 전에 취재했던 기억이 생생한데 먼저 수혜 씨가 이렇게 얘기해줘서 전 수혜 씨한테 고마워요. 왜냐하면 수혜 씨는 북한의 도발과 관련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수혜 씨의 잘못은 없어요. 그리고 많은 북한 여종원들은 당이 시켜서 국가가 시켜서 나가서 외화벌이 하느라 밖에 나가서 냉면 팔고 그런 죄밖에 없거든요. 근데 사실 우리 국민과 우리 정부 입장에서는 거기서 소비되는 돈들이 아시잖아요. 다 북한으로 들어가서 이렇게 물리적 도발하고 무기 개발하는 데 쓰이니까 그때 우리 주민들은 어떤 생각이었을까? 사실은 정전된 지 60년이었어요. 그리고 워낙 그 연평도 인근에서 포 사격 훈련을 우리가 많이 했기 때문에 주민들이 처음에는 북한군의 포 소리라고 생각을 못했대요. 그냥 늘상 하듯이 우리 해병 부대의 포 사격 훈련인 줄 알았대요. 근데 공교롭게 그 시점에 우리 해병대의 포 사격 훈련 일정도 겹쳐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주민들이 헷갈리만 해요. 주민들이 헷갈린 것뿐만 아니라 우리 장병들도 헷갈렸다니까요. 그런데 이게 가만 들어보니까 여느 때 들리는 소리랑 다른 거예요. 옆쪽에서 포를 쏘는 소리랑 포가 떨어지는 소리는 다르지. 우리가 이제 이 연평도에는 이제 해병이 좀 주둔하고 있는데 이 서해 5도에 있는 그 해병들은 훈련이고 자기 목숨하고 똑같은 거예요. 평상시 훈련 제대로 하지 않으면은 죽으니까. 그래서 이제 훈련을 정확하게 실전같이 이제 많이 이제 하는 것이죠. 다가 이제 그 말씀하셨던 것처럼 당일날도
통상 이제 한 달에 한 번 정도 이제 포사교 훈련을 이렇게 주기적으로 하는데 그걸 노리고 이제 북한에서 이제 빌미를 잡아갖고 이제 도발을 이제 해왔지만은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한 달에 한 번 정도씩 일상적으로 하다 보니까 주민들이 뭐 하는 소리야 했는데 거기에 이제 북한이 쏜 포탄 소리까지 같이 네. 섞였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설마 저기서 오는 소리라고 생각을 이제 안 했던 것이죠. 그렇죠. 아마 이날 그 백령도 주민들도 처음에 이거 뭐 우리가 훈련하고 그러는 거니까 별일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지금 이곳이 11년 전 북한의 포탄이 떨어질 당시에 큰 피해를 입었던 민가들을 복원하지 않고 안보 교육의 목적으로 고스란히 보존을 해둔 현장입니다. 민가 지붕에 북한의 포탄이 떨어지면서 지금 보시면 그때 당시에 주민들이 썼던 세탁기, 보일러가 완전히 전소된 상태로 남아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게 북한군이 우리 민가를 향해서 무차별적으로 발사한 북한군의 포탄입니다. 이 포탄은 불발됐지만 상당수 포탄이 민가들의 지붕을 뚫고 들어와서 민가의 주방, 민가의 거실에서 포탄이 폭발을 해서 그 파편들로 인해서 지금 수많은 집들이 다 불에 탄 큰 피해로 이어졌던 그 북한군의 포탄입니다. 그리고 그때 북한군이 쐈던 탄 중에는 소위탄들이 많아서 포탄이 떨어진 장소에서 크게 불이 붙고 화재로 이어지는 피해가 많았습니다. 특히 지금 이 현장 같은 경우는 당시에 어떤 민가의 슬라브 지붕 자체가 포탄에 의해서 직접적으로 완전히 매몰이 된 잔해들이 그대로 남아있는데 안녕하세요. 저 채널A의 이만갑팀에서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치 기자라고 합니다. 선생님. 반갑습니다. 예. 아니 저희 집이 직접 포탄을 맞았는데. 아 그래요? 그럼요. 저희 침실에 포탄이 떨어졌는데. 예. 지금 저기 저 2층 집 앞 파출소 있잖아요. 아 예, 저 파출소. 그 바로 뒤가 예. 저희 집이었는데 지금 주차장 돼 버렸죠. 저희 지붕이 이렇게 슬라브 지붕이었어요. 예. 거기에 맞아가지고 한 2m 정도 이제 크게 구멍이 나면서 네. 그 바로 밑에가 침실이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침실로 다 그냥 포탄이 떨어져 버리고 말았죠. 한 5m 정도 불과 5m 정도밖에 안 떨어져 있었어요. 포탄 떨어진 거리하고. 네. 근데 뭐 하늘이 도왔죠. 그 포탄의 잔해가 지붕을 뚫고 집에 침실에 떨어진 거예요. 그렇죠. 아 있네요 여기. 아 포탄의 절반 정도가. 아 이게 그대로네요. 녹도 안 났네 겉에가. 그러니까 원래는 이런 것들이 요만한 조각이 돼가지고 예. 이게 산산이 부서지면서 입맛 살상을 하는 거거든요. 예. 근데 이렇게 그냥 떨어진 거예요. 반. 전형적인 122mm 북한 방사포 네, 방사포. 포탄 케이스입니다. 이 거리를 지나가면서 폭격 맞은 집들, 폭탄이 막 산재해 있나 이런 모습들을 보고 이게 과연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왜 발생이 됐을까? 과연 우리가 처음에서 여지껏 이 북한이라는 곳을 바라보고 살면서 이런 일이 있으리라고는 꿈에도 상상 못했던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해보니까 아찔한 거죠 이게. 아찔했고. 그럼 과연 우리가 여기 살아야 하나? 주민들 대부분이 그랬던 거예요. 아 여기서 살아야 되나? 여기서 살아야 되나? 저희 부모님도 그때 당시에 현장에 있으면서 바로 옆에서 폭탄이 떨어지니까 아차하는 순간에 놀래가지고 여기 떠나야 되는 거 아니냐 하는 그런 말씀도 하셨는데 지금 두 분 다 돌아가셨지만 이런 일은 아마 저희들이 이 세대를 살아오면서 다시는 번복돼서는 안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내 집에서 포탄을 안 맞고 예를 들어 저기 멀리 떨어진 집에서 포탄을 맞았어. 쾅 하는 걸 보고 나는 대피를 했어. 했는데 지금 폭격이 끝났으니까 집에 돌아가래.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못 가죠. 아. 불안할 것 같아요. 너무 불안할 것 같아요. 못 가죠. 그래요.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그렇지. 그래서 그때 당시 주민들이 연평도에 못 들어갔어요 한동안. 수월하게 섬을 빠져나올 방법은 당시 있었나요? 그때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인천에서 출발해가지고 인천에서 싣고 온 승객들 내려다 주고 또 연평도에서 실어가지고 다시 인천으로 가고 이걸 이제 하루 2번 왕복을 하는데 그 당일에
2시 20분쯤에 이제 인천에 출발한 그 배가 그 연평도에 도착해서 승객들을 다 내려줬어요. 그리고 또 연평도에서 이제 주민을 싣고 가는 순간 빠방! 아니 터져진 거예요. 난리가 난 거죠, 지금. 난리가 난 거예요. 지금 방금 내려졌던 주민들 서로 막 나도 다시 태워달라. 그렇죠. 또 피난온 주민들 나도 좀 그 태우고 좀 가라. 어떡해. 다시 다행히도 그 출발했던 배가 돌아왔어요? 다시 돌아와가지고 100명의 주민들을 태우고 다시 인천으로. 그거 신일 아니네요. 그렇죠. 아까 우리가 영상 봤잖아요. 포탄이 쏟아지던 그 영상. 네. 저는 그 영상을 정말 수백 번을 돌려봤어요. 다시 한번 볼 텐데 그때 희미하게 무슨 음성이 들립니다. 다시 한번 들어보시죠. 음성? 들어보면은 아빠 빨리 와. 잠깐만요, 출발하지 마세요. 아빠 빨리 와. 지금 출발 빨리 안 해. 이게 지금 출항하고 있는 여객선의 상황인 거죠. 당시 포격 당시 연평도에서 출항하는 여객선 안에 어떤 긴급한 상황인데 세월이 흘러서 제가 두 아이 아빠가 되니까 아빠 빨리 와 이게 우리 아들 딸이 부르는 음성 같아서 11년이 지났는데도 야 이게 먹먹하네요. 사진을 제가 휴대폰으로 찍었습니다. 안쪽에 있으면 들어오는 사람 못 들어와요. 안쪽으로 뚝뚝 들어가세요. 네, 가족들이 들어와야 되니까 할머니. 안으로 들어가세요. 오고 있습니다. 지금 다 왔잖아요. 앞에서. 연평도에서 포격이 떨어졌던 2010년 11월 23일 그날 연평도에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자, 그 원래 연평도에 있는 포병 부대는 한 달에 한 번씩 그 원래 훈련을 했었어요. 실사격 훈련을 했었는데 그 2010년 3월에 천안함 사건 이후에 남북이 신경전을 벌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심리전을 하겠다, 그러니까 대북 방송을 하겠다 이건데 북한 측에서 뭐라고 했냐면 만약 하면은 원점 타격을 하겠다, 스피커를 공격을 하겠다 이런 식으로 몇 달 동안 신경전을 벌였어요. 그러다가 이제 그날 그 사건 당일날 실사격 훈련을 개시하자 이 비극이 이제 발생을 한 거죠. 그때 이제 사격 훈련에 참여했던 한 병장 얘기를 이제 나중에 전해 들었는데 그날따라 뭔가 이 느낌이 찜찜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인근 부대에서 포 사격 훈련을 하던 중에 불발 사고가 또 마침 있었어요. 공교롭게. 그래서 아 그런가 보다 그냥 옆 부대 포가 불발됐나 보다라고 했는데 훈련이 끝나는 순간 꽝 하고 폭발음이 들린 거예요.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야 이게 불발된 게 이렇게 폭발로 이어졌구나. 아까 불발됐던 포탄이 지금 터진 거구나. 지금 터진 거구나라고 예전에 생각을 이런 했어요. 사고가 있었거든요. 사실 거짓말인 줄 알았어요. 뭐 혹시 우리 내부적으로 군사훈련하다가 오발탄이 터져가지고 혹시 그런 거 아닌가 싶은 생각도 있었고. 그날이 아침부터 무슨 방송이 있었는 거니 오늘은 사격 훈련이 있으니까 주민들은 동요하지 말라고 그런 방송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포탄을 보면서 야 큰일 나겠다 저거 오발이다 생각했거든요. 우리 군의 오발이구나. 예, 5,600m고 가면은 자주포 부대가 여기에 근처가 있어요. 그래서 아 이런 것들이 잘못 쏴가지고 마을에 떨어지는구나. 근데 그게 포격이었다. 그때 연평도 이제 포탄이 처음 떨어졌을 때 그 우연히 찍힌 그 사진이 있는데 이게 처음 땅에 딱 떨어졌을 때 그 찰나의 순간을 이렇게 찍혔다고 하더라고요. 완전 전쟁이다. 그러게. 이 사진이 찍힌 게 정확하게 오후 2시 34분인데요. 이때 포훈련이 끝나고 병사들은 이제 정리하는 작업을 하고 있었대요. 그때 이제 정훈 장교가 있는데 이 훈련 상황을 기록으로 남기기 위해서 사진을 찍었는데 우연히 그때 첫 발이 떨어진 사진이 딱 찍혀버린 거죠. 이때만 해도 정훈 장교도 아 이게 그 불발됐다는 그 폰가 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북한이 쏜 최초의 저는 포격이었던 이게 거죠. 터지고 나서 출동하는 사진인가라는 생각했어요. 자, 예상치 못한 선제 타격이 있었는데 몇 초 상관으로 아 이게 전쟁통이 된 거예요. 이 상황에서 우리 군인들은 망설이지 않고 불길 속으로 뛰어들었습니다. 한 시간이.
자, 을종 사태가 선포가 됩니다. 을종 사태. 이제 을종 사태는 어떤 특정 지역이나 여러 지역인데 단기간 내에 이게 해결이 안 될 것 같아. 그러면 이제 지역 사령관, 이제 군 부대장이 모든 뭐 경찰 예비군 작전 요소를 통합해갖고 작전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이 당시에도 이제 해병 지휘관이 인천시장한테 이제 을종 사태를 선포해야 될 것 같다 이렇게 건의를 해서 인천 전체가 아니고 이제 연평면 일대에 을종 사태가 이제 선포가 된 거죠. 당시 참여했던 군인들 이야기 들어보면 큰 휘파람 소리가 휙 하고 먼저 나고 우리 그 백무로 칠판 딱 칠판 딱 이게 아주 크게 길게 난다라는 거죠. 그러고 나서 쾅 하고 굉음이 들리고 쇠가 찢어지는 소리가 들린 다음에 진동을 느끼고 그다음에 귀가 이제 안 들리는 거죠. 순간적으로 충격을 받아가지고 고막이 나가버리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그거잖아. 우리 보령에 가면은 이제 뭐 이런 포사격도 하고 그 공군 사격하는 데가 있어요. 근데 저쪽에서 터지는 소리를 듣는 거잖아. 오는 소리를 듣지는 못하잖아. 나는 사실 격발점에 있는 거고 그렇지. 사격점에 있는 소리는 들어본 적이 거의 없는데. 들을 리가 없죠. 아니, 사실 한 번도 없는데. 한 번도 없죠,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칠팔 꺾는다는 소리가 네네네. 우리가 그 치과 가기 싫어하잖아요. 치과에 스케일링 할 때 그 핸드피스 그씩 하는 거 이제 그런 소리가 이제 나는 거 쉽게 얘기하면 네. 그래서 이런 것이 심리적으로 사람에게 미치는 영향이 아주 커요. 그래서 2차 세계 대전 같은 때도 독일군들이 슈트카라고 이제 극강화 폭격기가 있었는데 요 바깥에 이제 그 사이렌이 저기 달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람에 의해서 사이렌이 행 하고 내려오니까 연합군들이 포탄 떨어지기 전에 그 소리만 들으면 벌써 도망가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연합군에서는 그 소리를 이제 악마의 사이렌이다 이렇게 소리로 그냥 공포를. 같은 시각에 연평도를 지키고 있는 군인들의 심정은 어땠을까 참 궁금합니다. 군 입장에서는 첫 작전을 주민부터 보호해라. 이게 첫 작전이다라는 거죠. 일단 뭐 첫 작전은 이제 대응 사격을 이제 그 현장에서는 해야 되는 거고 이제 군대가 존재하는 이유 자체가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서 있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해당되는 참모들한테 아무리 급하지만은 좀 차분차분 해갖고 주민들 대피하는 것도 좀 확인하고 하라. 이렇게 하니까 이제 관련된 사람들이 현장에 가갖고 이제 주민들 대피를 유도하고 이런 활동들. 뭐 민방훈련도 아니고 그렇죠. 우왕좌왕할 수 있으니. 사실은 우리 연평부대원들에게 처음에 하달된 미션이 바로 이거였는데 우리 연평부대원들이 제일 먼저 주민 대피와 관련해서 찾아갔던 곳이 어딜까요? 주민 대피. 우리 이만가 가족들을 맞춰보세요. 어렵다. 어려워. 일단 사이렌을 울려야 되죠. 학교 비슷해요. 사이렌도 울렸고 이게 겨울방학 전이네. 바로 유치원이었어요. 애기들. 어떡해. 북한이 포를 쐈을 때 어린이집 교사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매뉴얼이 없는 거예요. 매뉴얼이 있을 수가 없지. 그리고. 있을 수가 없는 돌발 상황이잖아요. 화재 훈련 때처럼 애들 내보냈다가 어린이 애들, 유치원 애들 죽으면 누구 책임입니까? 연평부대원들이 딱 유치원에 들어갔는데 어린이집 교사들이 한 곳에 고사리 같은 유치원 애들 모아놓고 어린이들, 선생님들, 원장님들 다 덜덜덜 떨고만 있었던 거예요. 기도만 하고 있는 거예요. 병아리들이 떨덜덜 떨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 연평부대원들이 해병대 남정일 소령하고 김찬호 상사가 우리 어린아이들하고 선생님들 다 급히 차에 태워서 대피소 방공호로 이동을 시켜서 안전하게 20명, 30명 남짓을 대피시켰다고 합니다. 연평도에는 당시 소방서가 하나, 소방차가 한 대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역부족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이 화재를 진압하기 위해서는 위기 상황이 왔는데 뭐냐면 화약고 옆에 불이 나는 거예요. 당연히 이 화약고 옆에 불을 꺼야 되잖아요. 근데 소방차가 출동을 못했어요. 왜냐면 이 포탄 사격 그 피해 때문에 그 소방서 앞에 있는 셔터가 안 열리는 거예요. 이게요. 셔터가 열려야지 소방차가 나갈 거 아니에요. 고장이 나고 고장이 셔터가. 전기 문제. 이런 또 위기 상황에서 이충민 상병이 달려옵니다. 바로 지게차 운전병이었거든요. 자기가 몰던 지게차로 셔터를 부순 다음에 안에 있던 소방차를 꺼내서 진화에 성공합니다. 이거 전기 문제가 있을 수가 있겠네. 그렇죠, 그럼요. 못하네. 생애 처음 맞이한 전쟁터로 뛰어든 정말 젊은 병사들. 하지만 그 속에서도 전후에는 빛났습니다.
항상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는 숨은 영웅들이 나타나는 거잖아요, 사실은. 갓 훈련을 마치고 부대로 복귀하려고 하는 정비소대가 있었는데 하필이면 이 정비소대가 있던 곳에도 포탄이 터지면서 아이고. 모든 해병들이 다 부상을 당했어요. 파편 때문에. 근데 유일하게 큰 부상을 입지 않았던 차재원 하사가 내가 무슨 수를 써서든지 가서 구급차를 꼭 불러가지고 올게. 너희는 그 전까지 살아만 있어라. 이렇게 이제 말을 남기고 정말 죽어라 달려서 부상당한 해병들을 전부 다 싣고 갔습니다. 근데 그 조수원 해병 같은 경우에는 1차 공격에 큰 부상을 당했거든요. 파편 때문에. 구급차가 왔어요. 근데 구급차가 왔는데 구급차에 탈 수 있는 인원이 이제 딱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제한돼 있어가지고 딱 보니까 자기보다 더 부상이 심한 동료들이 있는 거예요. 그 전우들이. 그래서 나 말고 너희들이 먼저 타고 가라 해서 보냈습니다. 보내가지고 자기는 앉아있고 너무 고통스럽지 않습니까? 고개를 푹 숙이고 있는데 갑자기 이제 그 다른 전우들이 들것을 들고 와가지고 쏟아지는 포탄을 뚫고 병원에 도착을 했는데 나중에 그 조수원 해병이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너희들 이 전우가 없었으면 나는 정말 죽었을 것이다. 정말 감사하다고 이런 말을 했다고 하죠. 이때 이제 의무실이 뭐 난리가 났죠. 네. 이미 이제 피바다고 어떤 이는 여기 발목에 파편이 박혀가지고 발목 모양 자체가 꺾어진 그런 친구도 있고 어떤 병사 같은 경우에는 가슴에 파편이 이제 스치고 지나갔는지 여기가 드러나가지고 그 안으로 장기가 보이는 그런 상태 병사도 있었다 그래요. 포 쾅하고 포알이 여기서 터진 걸 보였으면 빨리 그 포가 터진 대로 뛰어가야 돼요. 네? 아, 반대로? 폭탄구덩이 빨리 들어가야 돼. 같은데 안 떨어지니까. 이게 이제는 포알이 지나간 거거나 앞으로 오거나 뒤로 지나가 버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빨리 어디서 터지느냐 그걸 봐야 되는 거예요. 글로 뛰어요? 네, 그 폭탄 터진. 폭탄 구덩이 가가지고 빨리 엎대야 돼. 아, 이거 아니 요거는 옛날 얘기 설명이 좀 아니 이건 설명이 좀 필요한데 포탄이 여기 떨어졌는데 그 순간 가면 죽고 포탄이 다 폭발하고 나서 포탄이 떨어진 그 장소에 크게 파지는데 폭탄 구덩이로 거기로 가야 된다. 그러면 이제 거긴 다시는 안 쏘는 다시 안 오는 거 확률적으로 적다면 확률적으로 적다. 다른 포가 거기 쏠 수도 있는데 일단 그 쏜 포는 거기 다시 안 쏘는 거죠. 옮기니까. 근데 이 북한의 이 방사포들이 굉장히 노후화되고 낡았어요. 그리고 조준도 잘 안 돼서 사실은 50m 간격으로 쏜다는 건 우리 이명수 대표님 시절 그때는 그렇게 낡진 않았어. 근데 지금은 너무 낡아서 간격도 이게 더 무서운 거예요. 간격도 뒤죽박죽이고 앞뒤 간격도 엉망진창이고 불발이 더 많이 나요. 북한 내부에서 불발이 더 많이 나고 일로 쏘는데 일로 나가기도 하고 그러니까 예측할 수가 없어서 지금 북한 방사포는 더 무서운 거예요. 어쨌든 이 폭격이 빗발치는 연평도에 우리 장병들도 이제 대응 사격을 하게 됩니다, 김 기자. 예, 우리 병사들 정말 대단했습니다. 우리나라의 어떤 최첨단 산업 기술이 집약된 K9 자주포고 여기에 이제 155mm 자주포가 들어가는데 K9 자주포로 쏘게 되면 50km 이상까지 날아. 50km? 네. 그러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이 포 중에 굉장히 사거리가 긴 50km면 김포공항에서 하남시 지나서 훨씬 더까지 가는 거예요. 강남에서 쏘면은 오산까지 날아가는 거예요. 이게 당시에 우리 연평도 해병부대에 6문에 이 K9 자주포가 배치가 돼 있었는데 한 대가 불발났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6대 중에 한 대는 사용 불가. 설상가상으로 북한의 포탄이 K9 자주포 2대를 명중시킵니다. 근데 설상가상으로 또 아까 탄약고에 불이 붙었네. 어떡해. 포탄을 여기다 장전해서 쏴야 되는데 여기다 이렇게 탄약고에 불이 붙었어요. 그럼 이거 빨리 꺼야 되잖아요. 근데 앞서 썬스킴 교수님이 말했던 것처럼 소방서가 셔터가 잠겼네. 그래서 지게차로 깨 부셔서 소방차가 와서 탄약고 불을 끄고 탄약고에서 탄약을 꺼내서 K9 자주포에 장전을 하고 대형 사격을 하는 데까지 13분이 걸렸어요. 엄청 빨리. 기계다, 기계. 자, 일단 화재를 진압을 했습니다. 이제 반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좌표를 찍고 이제 포신을 돌린 다음에 장전을 하고 사격 준비를 다 끝낸 포병이 3번 외칩니다. 사격 준비 끝, 사격 준비 끝, 사격 준비 끝. 그러니까 귀가 안 들리고 멍멍해가지고 흥분하다 보니까 3번을 얘기한 거예요. 당시 이제 해병대 사령관이 포항에서 작전 보고를 받고 있었는데 연평도에서 사격 준비 끝, 끝, 끝 3번 외치니까 자기도 모르게 쏴!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너무 큰 소리로 얘기를 했다 보니까 주변에 있던 장교들이 다 쳐다봤다고 합니다. 그만큼 상황이 급박했던 거죠. 그 사격 준비 끝을 제가 듣기로는 너무 악에 맞춰서 세번을 했다고 그렇죠, 맞아요. 빨리 쏘고 그런 싶다고. 일도 있어요. 난 끝났으니까 사격 준비 끝! 준비 끝! 이런 식으로 계속 외치니까 그 해병대 사령관도 쏘라고 쏴라고 그냥 그렇게 외친 거죠. 이게 이제 뭐 맞았니 안 맞았니 이제 나중에 그런 이야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 레이더가 거기에 이제 있었어요. 전문 용어로 AN/TPQ 37이라 그런 게 있었는데 이게 이제 우리가 그 90년대 중반에 이제 도입을 한 레이더인데 대포병 레이더라는 것이 저기 포탄을 쏘면은 이 포탄이 어디서 날아온 것인지를 찾아서 그리로 우리 포를 쏘도록 이렇게 유도를 해줘야 되는 것인데 이게 제대로 작동이 안 되니까 어디서 이제 날아온지를 이제 모르는 거죠. 그렇다고 이제 대응 사격이 안 할 수는 없으니까 이제 우리 그 연평도에 있던 그 포 7중대에서는 7km 떨어진 데에 그 무도라는 섬이 있어요. 북한군에. 거기가 이제 항상 그 포가 있고 가장 가까이 있으니까는 거기에는 항상 포를 쏠 수 있도록 딱 입력을 시켜놨거든. 그래서 일단은 이제 그리로 이제 포를 쏜 거죠. 그렇게 하고 이제 두 번째 대응 사격할 때는 이 레이더가 좀 제대로 작동이 돼 갖고 저쪽에서 사격하는 것을 알고 그리로 이제 우리가 K9을 이제 사격을 한 것이죠. 이게 우리가 처음에 1차 사격할 때 이 도발 원점을 잃지 못해서 도발 원점을 못 쐈잖아요. 그래서 무도라는 북한의 포부대로 쐈잖아요. 근데 그게 신의 한 수였어요. 그걸 맞았어요? 왜 그러냐면 나중에 우리가 밝혀낸 일이지만 북한에서 쏠 때 당시에 연평도 포격을 했었던 포부대원들은 쏘고서 도망간 거예요. 저쪽에서 우리가 도발 원점으로 보복하리라는 것을 예상하고 쏘고서 도망갔다. 북한이 쏜 도발 원점은 텅 비어 있었어요. 근데 우리가 쏜 무도는 그냥 얻어맞았죠. 당시 자기네들이 포를 쏜 줄도 모르고 있었고 우리가 무도를 향해서 타격할 줄도 모르고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도발을 우리가 대처할 때 적이 이렇게 도발을 해왔을 때 우리가 최소한 3배 이상으로 타격을 줬을 때에 다시는 도발을 못하리라는 억지 작용이 발생하는데 우리가 평소에 정말로 밥 먹고 자는 것처럼 몸에 훈련이 되도록 습관이 되도록 훈련했던 게 무도로 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북한의 포격 부대에 우리가 받은 피해보다 더 큰 타격을 이제 줄 수 있었던 거죠. 그렇죠. 자, 그러면 정리를 해볼게요. 북한에서 연평도를 향해 쏜 게 170발입니다. 170발이고요. 우리 군은 총 80발로 대응 사격을 했습니다. 좀 많이 모자라잖아요. 네.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 미흡했다라는 지적이 당시에 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장군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당시가 아니라 지금 또 이제 그걸 뭐 가끔 언급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 170발이라는 것도 하룻밤 자고 나중에 그다음날 아침에 찾아보니까 얼추 그 정도인 것이지 그 실시간에는 몇 발이 떨어지는지를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게 뭐 숫자 세면서 그렇죠. 그러니까 아마 그 포대장이 나름대로 자기가 쏠 수 있는 가용한 포탄 범위 내에서 최대한 전투 감각을 갖고 쐈다고 이제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이죠. 어쨌든 제가 군에서 수없이 들었던 얘기가 즉각 대응. 그렇죠. 신속 보복 이런 거였잖아요. 시간 가지고 좀 논란이 있었어요. 자, 이게 이제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보면 되죠. 평상시 가만히 있다가 대응 사격을 한다 그러면은 한 5분이면 가능하겠죠. 근데 이날 연평도는 뭐 했습니까? 조금 전까지. 훈련했잖아요. 근데 갑자기 포탄이 떨어진 거예요. 그 포탄이 떨어지면은 일단 내가 살아야지 뭐 포를 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포 진지로 소산을 하는 것이죠. 네. 그럼 그 안에 가서 놀았느냐? 또 그건 아니겠죠. 다음에 나가서 어디다가 포를 다시 설치를 해갖고 쏠 것인가를 또 고민할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이제 레이더가 야, 그 포가 어디서 나 쏜 거다 하고 알려왔으니까 이것도 계산해서 집어넣어야 되고 이렇게 해서 한 13분 만에 날아간 거기 때문에 그걸 갖고 늦었다 그러면은 그 다음에 연평도에 이제 문제가 뭐냐 하면은 그 백령도나 그 밑에 대청도, 소청도 같은 경우에는 한쪽이 공격을 받으면은 한쪽에서 지원해 줄 수 있어요. 근데 연평도는 앞에 혼자 가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포병이 포를 맞고 있으니 옆에 누가 지원해 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이때 만약에 옆에 다른 섬에 또 뭐 K9이든 뭐가 있었으면은
여기 피해 있는 사람 여기서 대응 사격 할 수 있었겠죠. 그런 시스템이 안 될 수가 없는 지역이니까. 아니 뭐 제가 그 장군님 앞에서 이런 말씀 드리긴 좀 그 외람되지만 장군 아니에요, 지금 민간인이에요. 엑스 장군님. 그래도 전 엑스장군. 그 13분 가지고 저기 무슨 그 논란이 되고 있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게 뭐냐면 그 총이 아니에요. 뭐 갑자기 뭐 갖고 가지고 바로 쏘는 게 아니라 이건 자주포잖아요. 그러니까 도발 원점이 어딘지 몰라요. 그리고 저쪽도 이제 자주포 시스템이기 때문에 도망을 갔겠죠. 그러니까 다 계산을 해가지고 가장 확률적으로 맞는 곳에 쏜 게 13분이거든요. 굉장히 빨리 대응한 거기 때문에 그 당시 한미연합 그 사령부 이제 미군이죠. 미군 측에서도 감동을 했어요. 전우들이 지금 포탄을 맞고 죽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빨리 대응을 했다는 거 정말 감동이다. 박수를 쳤다니까요. 한미연합 사령부. 오히려 이제 빠른 대응이었다. 그렇죠. 많은 분들이 13분이 늦었다고 생각하는 건 구분을 해야 됩니다. 연평도에 있는 우리 해병 부대들이, 포부대들이 포탄을 맞으면서 주민들 대피시키면서 반격했던 시간 13분은 정말로 잘 대응한 거예요. 그리고 지금은 레이더 성능이 일단은 이때랑 지금이 달라요. 지금은 진짜로 포탄 문을 열고 우리를 향해서 조준을 할 때 우리 레이더가 벌써 읽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논란이 되고 있는 그것은 일선 부대의 대응 시간이 아니라 우리 정부의 대응, 우리 군 수뇌부의 대응이 그 이후에 침묵을 했다. 이후에 정부 대응에 대해서. 그렇죠. 이 두 가지 트랙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오케이. 아니 그렇다면 이때 반격을 받은 북한 지역은 어디였어요? 그러니까 이 북한의 무도인데 이 무도는 원래 개머리 해안 지역하고 4~5km 떨어진 지역이거든요. 그러니까 무도에 있는 인민군 포부대는 아무 생각 없이 일상생활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 이제 피해를 많이 보면서 즉각적인 반응을 해서 반격을 했거든요. 그때 무도에 있던 인민군 포병들이 깜짝 놀랐대요. 자기들 몰랐는데 갑자기 펑! 포를 쏘는 소리가 들리더니 포탄이 자기 위를 날아가지고 연평도 쪽으로 날아가는 거예요. 그걸 보고 뭔가 큰일 났다 하고 있는데 저쪽에서 포탄이 날아온 거죠. 무도에 떨어진 거예요. 그리고 저 개머리 해안은요 원래 포진지가 있는 것이 아니고 연평에다 쏘려고 은밀히 기동해가지고 쏘고 해피 기동해버린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해병대가 저기 인민군 포가 있다고는 저는 알 수가 없었던 거죠. 아니 그러면은 대응 사격으로 이 북한군 피해는 얼마나 됐나요? 그때 한 중대 병력이 있었는데 거의 한 40여 명이 사상을 당했더라고요. 거기서 이제 희생자가 한 20여 명이 이제 전사자가 발생했고, 그리고 이제 영웅적으로 대응을 했다 해가지고 무도 영웅 포대 칭호주고 뭐 2번씩 방문하고 뭐 막사일직식을 개선하고 뭐 이렇게 아주 혁신이 있었죠. 제가 저 친구를 통해서 들었는데 연평도 이후에 엄청 많은 기가 꺾였다고 하더라고요. 기가 꺾였다고? 네, 군인들이. 그 전까지만 해도 뭐 한국 사람들은 강내밥이 아니라 잎밥을 먹으니까 기력도 하나도 없고 쟤네는 그냥 물딱이야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 했었는데 연평도 그 전 이후부터는 이 무기가 아주 그냥 상상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라는 소문이 막 커지면서 우리는 전쟁난 끝이야라는 최첨단이다. 엄청 많이 기가 꺾여가지고 그 이후에도 가상훈련도 엄청 몇 배로 계속 시키고 그렇게 진행됐다고 하더라고요. 물딱은 뭐예요, 물딱? 내가 처음 듣는 용어래요. 물딱고? 물딱. 머저리. 예, 물딱. 예를 들어서 물 먹고 자란다. 이 속에 알이 없이 그냥 물렁물렁하다. 사람한테 써도 돼요? 야, 이 물다가 이렇게? 네. 물딱. 저희 아빠가 이제 군인이시다 보니까 그런 소식통을 들으시고 집에 오셨어요. 오셔가지고 술을 이제 탁 한 잔 드시고 이렇게 탁 넣더니 전쟁이 일어나면 우리는 못 이길 것 같다. 이렇게. 잠깐 이 사건 이후로? 예. 그러니까 이게 쐈는데 그 쏘고선 도망가야 되잖아요. 북한 입장에서는. 그 도망가는 시간에 벌써 날라왔다고. 거기도 그러니까 뭐 윙, 팍, 붕 이게 아니에요. 더 오래 걸려요. 북한 더 오래 걸려요. 확실히 피해는 상당했던 걸로 저도 기억을 하는 게 이 사건이 있고 나서 해외에 거주하고 있는 그 외교 공관들한테 긴급 충성 자금을 모아라. 그리고 상당히 많은 의약품이 국정대사관에 모였고 그것이 특별 국제일자편으로 평양으로 들어갔다는 것쯤은 다 알고 있었거든요. 그만큼 사태가 긴박했기 때문에 아마
바로바로 쓸 수 있는 것들이 필요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때 당시 무도에 있는 민간인들이 엄청나게 피해를 본 거예요. 근데 생선을 팔던 사람이 이게 전 재산이었는데 북한포가 재래식 무기를 아직 쓰는 곳이 많다 보니까 재래식 무기 말고 이 돈을 모아가지고 더 좋은 무기를 만들어서 대한민국을 공격하라고 이렇게 인민들이 돈을 모아가지고 지원을 했다라고 하더라고요. 자, 북한이 대체 뭘 위해서 이런 짓을 저질렀느냐. 분명히 자기들도 피해가 있을 텐데. 자, 그래서 그날 어떤 일이 있었을까 증언을 해주실 슈비트 한 분을 모십니다. 연평도 포격을 명령받았던 그 북한군 부대에서 복무를 했던 이도건 씨를 모셨습니다. 네. 이 당시에는 어디 계셨어요? 이 당시에는 제가 제대된 지 4년 만에 이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아, 제대한 전혀가 그러면 그래도 이 근처는 잘 알고 계시겠네요? 이제 뭐 13년이니까 소단계 3년에 뭐 춘자문 내온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지역에 대해서는 다 알고요. 당시 무도 정치 지도원이 제가 데리고 있던 병사입니다. 이도건 씨가 볼 때 북한은 그날 어떤 일이 있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일단 제가 이제 알건대는 훈련을 위해서 포사격을 하겠다는 통지가 북측 군부대에 왔다. 예. 당시 이때 포사격을 하지 말아라 이거다. 이것은 우리 자주권을 침해하는 것이고 우리의 용토를 향해서 쏘는 이 대대에서는 물리적으로 강하게 대응할 것이다라고 통지를 했다고 해요. 여기까지는 우리가 한 거랑 맞네요. 예, 그랬는데 이제 북한이 하라고 승인할 리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10번 통지를 했다고 해도 저는 다 10번 하지 말라고 이제 대답이 갔으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왜 딱 그날만은 그것을 문제 삼아서 작은 꽹가리를 치는데 큰 북채를 가지고 나왔겠는가. 아니 그러면은 우리 군이 북한 바다에 먼저 포를 쏘려고 했다는 거예요? 맞아요. 지금 말씀하신 게 사실이고 이날 우리 연평부대가 4시간 동안 훈련했어요. 그리고 우리 군이 그동안 훈련했은 포탄 수가 3,657발이었고 사격 훈련은 북한을 향해서 우리가 쏜 게 아니에요. 연평도 서쪽으로 4.5km 정도 거리가 있는 지점, 즉 해상에 낙하할 시점이었고 북한 쪽이 민감해할 만한 추호의 여지도 없이 단 한 발도 오발된 게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영해로 쏜 거예요. 3,657발이라는 거는 연평도 환경 안에서는 지극히 일상적이고 지극히 정상적이며 문제의식을 느끼지 않을 법한. 그리고 그렇게 많이 쐈는데 그동안 문제 삼지 않다가 그날 포 도발이 있었던 건데 제가 이제 이동건 선생님한테 궁금한 건 그 목적이 뭐였냐. 제가 여기서 좀 의문이 가는 것은 북방 한계선이 이제 문제점이라고 봅니다. 본지. 북방 한계선을 넘지 않게 포를 쐈다라고 하는데 그 북방 한계선이 어느 북방 한계선인가가 문제라고 봅니다. 우리가 구워놓은 LLA가 북한이 주장하는 북방 한계선인가. 여기서 우리는 우리 수역이라고 하는 데다 쏘았지만 저들의 론리에 따르면 전해가 구워놓은 북방 한계선을 넘어선 겁니다. 북한에서도 이 해상 사격 훈련을 끝나자마자 준비된 대로 반격을 한 거예요? 네, 사격이 일단 훈련이 진행되니까 대형 사격으로 위협 사격을 은평도 서북쪽 1.5km 떨어진 지점이다 이제 합니다. 1차 타격을 한 뒤에 그래도 포사격 훈련이 중지되지 않자 개머리에 전개시켜 놓은 121mm 방사포 부대로 이제 포사격을 가합니다. 그런데 연평 부대들이 이제 반격이 있지 않았습니까? 개머리 퍼진지에 대한 반격, 무도에 대한 반격이 이슈니까 그 반격을 받은 북한군에서 이미 전에 계획한 대로 240mm 방사포 진지에서 3차 타격을 가했습니다. 결국은 위협 사격, 1차, 2차 타격, 3차 타격까지 이제 포사격을 가합니다. 북측의 입장은 북방 한계선 관련을 계속 주장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맞아요. LNL 얘기 계속 나오는데 북한이 연평도를 공격한 진짜 속내 포격이 있기 2달 전으로 올라가면 북한 전역을 활칵 뒤집은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아들이라고 알지는 못했지 않았을까요? 아니요, 이거 1년 전부터 얘기는 있었죠. 얘기는 있었고. 2010년 9월 28일이에요. 처음 모습을 드러내면서 북한의 최고 권력을 잇는 공식 후계자로 발표가 됐습니다. 김정은은 김정일의 첫째 아들이 아니죠. 셋째고 그리고 심지어는 제1교포 아내 사이에서 태어난 어떻게 보면 서자에 가까운 인물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자기가 이제 후계자로 올라는 섰는데 최고 통치자로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강력한 한방이 필요하다 싶었겠죠. 근데 김정은이 그때 생각했던 그 최고의 한방이 아마 이 연평도 포격 도발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아까 다들 보셨겠지만 김정은의 그 첫 등장의 모습은 정말 앳된 모습이에요. 젖살도 빠지지 않았고 저희들 다 깜짝 놀랐었어요. 저 사람이 후계자라고? 몇 살 형 같은데 이런 느낌에 드는 사람이었고 많은 권한을 가진 군 장성들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내가 저 사람 말을 들어야 되는 거야? 너가 군에 대해서 뭘 알아? 이런 입장이 팽배했던 겁니다. 그걸 김정은도 알고 있었죠. 내가 여기서 결정적인 한 방이 필요하다. 그럼 그게 뭘까? 그러면 나의 어떤 담대함과 어떤 군사적 지휘 능력을 보여주기 위한 무력 도발이 가장 적절한 선택일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자기 아들 김정은에게 권력을 이제 승계하기 위해 가지고 여러 가지 이제 스텝들을 밟는데 이 김정일 같은 경우에는 큰 콤플렉스가 뭐였냐면은 장군님인데 군 경험이 전혀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요. 그러니까 아버지 김일성 같은 경우에는 뭐 일정 정도의 군 경험이 있어가지고 장군이라는 친구가 어울렸는데 김정일 같은 경우에는 네가 뭐 장군이냐고 군 경험이 있냐 없었다니까요. 그러니까 내 아들만큼은 그 컴플렉스를 내가 넘겨주지 말아야 되겠다 하면서 뭘 했냐면은 마침 이 김정은이 김일성 군사종합대학교에서 이제 포병을 전공을 했어요. 맞아요. 5년 동안. 그래가지고 네가 포병 전공을 했으니까 포병을 한번 살려봐라. 그래가지고 연평도 포격을 시도를 해가지고 그 공을 김정은에게 주면서 장군 칭호를 같이 줬다. 네. 잠깐 김정은 전공이 포병이에요? 예, 포병이에요. 일반병으로 복무를 할 때도 포 관련된 데서 일반병으로 포병학 박사예요? 박사요? 김정은을 어디든 갈 수 있잖아. 공군을 가든 뭐 해군을 가든 마음대로잖아요. 왜 포병이었냐는 거죠. 어떤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한에서는 원래 포병에 대한 인기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도 김정은이가 그 이제 3년 병사 생활을 마치고 포병문관학교로 이제 가가지고 특설반 그걸 이제 졸업을 하거든요. 이유는 뭐예요? 그러니까 군사적으로 중요한 거예요? 중요하죠. 포가 이제 전쟁에서는 최고 중요한 게 포니까요. 네. 미사일, 맨 먼저 항공기 모든 것이 포에 의해 가지고 전투가 진행되고 종결되는 거니까. 또 이제 북한 정권이 계속 포에 매달려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아무래도 포병과로 간 게 아닌가. 미사일도 포니까. 이종훈 씨 사군단에서 그렇게 근무를 했었는데 과연 김정은이 이 정도 도발을 할 만한 인물이다라고 생각하십니까? 네, 전체적인 이미지에서는 후계자 문제와 연관이 된다라는 데 공감을 합니다. 근데 이제 결국 이 연평 포사교육이 우발적인 사건인가 아니면은 조직적인 사건인가. 네. 그것도 누가 조직했는가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기본은 김정은이 조직했습니다. 김정은이 직접 계획을 했다. 네, 직접 계획을 했고 지휘관들에게 대응책과 함께 전술적인 문제까지 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일단은 방사포를 한번 발사하자면 하루 이상의 시간이 걸려요. 하루요? 예. 포신에 구리수를 다 발라놨거든요. 너무 건사를 오래 해놓고보다 그걸 닦아내기가 옳지 않은 겁니다. 이 일단 방사포가 반격을 가했다라고 하면 이미 전에 준비를 한 겁니다. 계획적이다. 때문에 계획적이다. 다음 이 방사포 부대들은 국군이 1차 타격 구역 밖에 다 자기 부대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 부대에서 전개를 해서 연평도에 포화를 날려보내지 못합니다. 때문에 사전 기동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사전 기동을 할 때 북한군도 압니다. 미군이 정보위성이 오후 2시에 한 번, 오후 5시 반에 한 번, 2시간 40분에 한 번씩 지나간다는 시간대임을 다 알아요. 2시간에는 일체 움직이지 않습니다. 다음 야간에도 조개선 감식에 걸리지 않도록 볏짚을 씌우고
방수포를 씌우고 또 주간에는 가을한 논밭에 두어무지처럼 만들어 놨습니다. 그러니까 이미전에 기동을 해서 준비를 갖춘 상태에서 기습적인 공격을 진행했다는데 기본 원질이 있다고 봅니다. 네. 그럼 김정은 등장을 위한 화려한 축포에 우리 젊은이들이 죽은 거네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사실은 더욱더 기가 막힌 일이고 그때 당시에 F-15K랑 KF-16 전투기 8대까지 우리가 출격을 해놨어요. 그래서 이명박 정부에서 이제 홍보 수석을 했었던 이동관 전 수석이 그때 이제 회고록을 보면 F-15K를 아예 휴전선을 넘어서 진격할 계획까지 청와대에서 논의를 했다고 해요. 근데 그때 김태영 전 국방부 장관이 이렇게 되면 전쟁 난다. 전쟁은 안 됩니다. 그렇게 되면서 대통령의 고집이 한풀을 꺾이게 되는데 이 애들이 어디서 쓴 거야. 라는 거를 우리 전투기를 띄워서 봤는데 그때는 북한이 치밀한 사전 계획하에 보조를 했던 상황이에요. 아, 진짜 비겁해. 일단은 그 당시 상황이 알려진 팩트는 오바마 당시 대통령이랑 힐러리 국무장관이 한국 말려라. 자제를 시켜라. 이거였는데 그거에 대한 반증이 뭐냐면은 그 연평도 사건이 일어난 사흘 후에 월터 샤프 주한미군 사령관이죠. 이 현장을 방문을 해요. 직접. 그러니까 이제 그 당시 이제 두 가지로 해석이 됐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만약에 북한이 또 한 번 이 도발한다고 하면 그때는 미국이 직접 개입을 할 것이다. 두 번째는 뭐냐면 반격은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움직이지 않았으면 좋겠다. 움직이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메시지를 우리 정부한테 줬다는 해석이 있어요. 미국은 항상 이렇게 뭔가 말려요.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우리 입장에서 그렇게 느낄 수밖에 없고 그런 식으로 역사에 기록될 수밖에 없는 게 우리가 먼저 도발한 역사가 거의 없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도발을 먼저 안 하다 보니까 늘 그냥 먼저 당해놓고 후속조치 하지 마, 보복하지 마라는 말을 들어야 되는 건 늘 우리 쪽인 거예요. 우리나라에는 전시작전권이 없어요. 맞아요. 없어요. 전쟁이 나는 순간에 지휘권은 미군한테 갑니다. 그렇게 돼 있군요. 어쨌든 휴전 이후에 최악의 교전입니다. 자, 그런데요, 참 이런저런 이슈가 그 후에 좀 많이 발생을 합니다. 2009년, 10년도에 군대를 갔다 온 우리 대한민국의 젊은이들은 천안함과 연평도 이 포격전이라는 두 가지를 거치면서 아주 안보의식이 이제 강해진 그런 세대죠. 아니, 그러니까 그런 복합적인 거죠. 당시에 이 상황이 미진하게 처리되었다라는 국민들의, 시민들의 불만이 있었고, 근데 거기에 대통령도 미필이고, 지금 이 일의 중심인 당대표도 미필이고, 근데 이런 말도 안 되는 황당한 말이 등장을 하고, 물론 오해할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하지만,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상승 효과를 일으키면서 국민적인 불만을 일으킨 거죠. 어쨌든 우리 병사들의 피해가 컸던, 또 민간의 피해가 컸던 연평도 포격전 이제 11주년을 맞이하게 됩니다. 맞습니다. 당시 병장이었던 서정우 병장, 그리고 문광욱 이병. 첫 포격이 있을 때 포탄에 의해서 불행하게도 전사를 했습니다. 어떡해. 국군 수도병원에 마련된 합동분향소엔 조문객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습니다. 조문객들은 고인들의 희생을 안타까워하며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특히 이제 서정우 하사는 사망 전에 이 미니홈피에 담겨있던 글이 공개가 되면서 많은 국민들이 그걸 읽고 눈시울을 붉히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네, 11월 22일. 전날이구나. 야, 8시 50분. 정우야 무슨 뉴스에서 들었는데 설마 너 아니지? 아니시길 빕니다. 라고 했는데 누가 시간이 이제 부인의 명복을 빕니다. 이게 말년 이런 얘기예요? 말년 휴가를 앞두고. 이게 말년 병장. 일단 그 서정우 하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말년 병장 휴가였어요. 이제 미루고 하다가 드디어 기다리던 그 휴가 날이 왔는데 선착장에 가서 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배를 기다리고 있는 그 순간 포격이 시작이 된 거죠. 당연히 이제 부대에서 이제 부대 복귀 명령이 내렸고 서정우 하사도 이제 자기 부대 쪽으로 뛰어갔겠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 이제 포탄이 자기 앞으로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일단 목표지를 이제 부대가 아니라 바로 앞에 보이는 방공호로 이제 목표지를 잡고 뛰어가기 시작합니다. 근데 마침 방공호에 도달하기 300m 전 거기에 바로 포탄이 떨어진 거죠. 그때 그 포탄의 충격에 의해서 이 모자 정모에 있는 목표가 튀어나가서 이 소나무에 박힌 상황이 됐었습니다.
얼마나 충격이 컸으면. 가슴이 아픈 건 서정호 하사가 그 자리에서 직사했는데 사망하면서 서정호 하사의 다리 한쪽이 잘려나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거 시신을 우리가 찾아야 되잖아요. 그때 제가 그 인터뷰했던 기억들이 생생해서 유가족하고 이웃 주민들 아수라지 않으셨어요. 서정호 하사의 아버지가 직접 수색에 참여를 했습니다. 그때 그 아수라장 속에서 정말로 산화한 우리 아들의 시신을 알아볼 수 있는 사람이 아버지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서정호 하사가 안타깝게도 사망을 하게 됐고 그때 또 하나의 안타까운 희생자가 있었습니다. 문광욱 일병도 그 현장에서 직사를 하게 돼서 지금도 연평도에는 넋을 기리기 위해서 이렇게 두 분의 흉상이 있는데 사실 그 무태서 섬에서 국화꽃 2송이를 준비해 왔습니다. 이 길 어딘가에서 서정호 하사가 북한의 포탄에 맞고 전사한 곳이 있다고 해서 왔는데 여기 있네요. 이 피폭의 흔적이라고 이게 참 표지판이 많이 낡았는데 여기가 북한 포탄이 떨어졌던 장소거든요. 근데 보시면 알겠지만 포탄의 일부가 이제 떨어졌는데 이렇게 도로가 아직도 크게 패여 있죠. 북한이 그때 연평도에 170여 발의 포탄을 쏟아부었고 그 중에 한 발이 이제 여기에 떨어졌고 서정호 하사도 아마 이제 이 길을 따라서 말년 휴가를 포기하고 부대로 복귀하다가 안타까운 변을 당했습니다. 저기네요, 저기. 이게 목표가 그대로 박혀 있네. 서정호 하사 군모에 박혀있던 모표가 지금 저 소나무에 박힌 건데 사실 11년 전에 취재 왔을 때는 서정호 하사가 발견되지 않아서 이걸 전 처음 봤는데 이 사진으로만 봤는데 상당히 지금 높이 있어요. 얼마나 북한의 이 포격의 충격이 컸으면 저렇게 높이 가서 박혔을지 마음이 좀 미어집니다. 이 장소가 딱 여기서 서하사가 전사한 장소입니다. 이게 까맣게 처리를 해놓은 데가 북한의 이제 포격 흔적인데 이게 좀 안타까운데 쓰레기도 있고 사실은 얼마나 생때 같은 아들입니까? 두 명의 희생을 우리 국민들이 좀 잊지 않았으면 좋겠고. 연평도 포격전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드린 이유, 바로 시크릿 코드 때문입니다. 시크릿 코드, 훈장. 올해 그 국군의 날 행사가 이 해병의 본산이 이제 포항에서 열렸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그 연평도 포격전에 참전했던 14명의 해병에게 늦었지만은 훈장이 이제 전달을 됐죠. 너무 늦었어요. 진작 전달이 됐어야 되는데 뭐 늦었지만은 지금이라도 이렇게 받게 돼서 참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11년이 지난 후에야 공로를 인정받은 거예요. 왜 이렇게 늦어졌을까요? 그동안에는 그 명칭에 달려있는 것 같거든요. 그동안에는 연평 도발이었고, 연평도 도발이었는데 그게 이제
연평도 포격 전이 된 거고 전이 됐기 때문에 아마 표창에서 이게 이제 훈장까지도 나오게 되는 것 같고 그리고 최근에 정부의 태도도 좀 변한 것 같아요 이쪽으로. 그 전에는 이제 정부가 남북 관계라든지 이것과 관련해 가지고 약간 미온적이고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는데 최근에 들어와서 적어도 보훈에 관해서는 상당히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는 것 같습니다. 이거 뭐 정답이 아닐 수도 있겠지만은 훈장을 우리가 뚜렷한 공적이 있어야 준다 그랬는데 북한이 피해를 어떻게 입었다는 것을 우리가 공식적으로 확인한 게 없거든요. 공식적으로 확인한 게 없다. 예. 그러다 보니까 아마 뭔가 좀 처리하는 것이 좀 애매했을 것이다. 이게 뭐 정식 루트나 조사를 뭐 합동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제대로 발표를 안 하다 보니까 그렇죠. 그럴 수밖에 없어요. 훈장이라는 걸 주는 데도 다 절차가 있는 거니까. 그렇죠. 이동훈 씨 오늘 또 여기 쪽의 현실 이 사실을 또 알게 되면서 좀 느꼈던 게 있으셨을 것 같아요. 북한은 병력이라든가 무기고를 비롯한 군 시설들을 명중 타격하였고 군과 민간의 사상자가 한 명도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시설 타격만 했다. 예, 시설 타격만 했을 뿐 민간지는 일체 다치지 않았다라는 게 제일 놀라울 점. 그러셨군요. 60년 동안 하나도 안 변한 거예요. 평양 쪽에서는 그 사건 터진 날에도 아예 몰랐어요. 그러다가 이제 한입도 건너서 저기 항해도 쪽에서 전쟁이 일어났대 이런 얘기가 살짝 돌더니 한 1년 후인가 2년 후에 이제 1년이요? TV로 이제 그걸 맞아요. 공개를 하더라고요. 이런 사건이 있었다라고. 그렇죠, 맞아요. 가장 우리가 주의해야 될 건 잊지 말아야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런 거는요, 5년, 10주년, 15주년 이럴 때 약간 기억하고 또 뉴스 나오고 그러거든요. 이거는 아주 되쉽고 또 이분들 피해에 대해서 생각하고 감사함을 또 가져야겠습니다. 여기가 CCTV에서 아마 제일 많이 뉴스에서 보셨던 면사무소 부근인데 여기에서 그때 주민들이 막 대피를 하셨었고 CCTV가 이렇게 이 장면을 잡았었는데 아 저기네 바로 저기에 포탄이 떨어졌어요. 면사무소 뒤에 저기 지금 싹 깨끗하게 지금 고쳐놓고 복원을 해놨네요. 여기에 바로 요 뒤에 떨어졌어요. 집사람은 지금도 그때 되면은 지금도 소리가 나면은 이 소리 조그만 소리 나도 엄청 놀라요. 근데 요즘은 많이 이제 좀 가라앉았죠. 아직까지 트라우마가 아직까지도 있어요. 그래서 정신적인 트라우마. 밤에 잠을 못 자고 쿵쿵 소리 나면 아직도 긴장해가지고. 근데 11년이나 지났는데도요? 안정제라든지 약 먹고 잠시 좀 안정을 취하죠. 근데 지금도 주기적으로 병원에 다녀요. 약 받으러.